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서울 집값이 평균 17% 하락을 한다. 서울대 교수의 예측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2020년 초반 가격으로 약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린 만큼 금리 인상과 함께 집값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집값 변동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클 텐데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집값은 2021년 6월 대비 약 10에서 17%가 빠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이 왔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올랐죠. 0.5 최저금리에서 1%가 됐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내년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정체가 될 것이라는 분석.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또 그럴싸하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이 어쨌든 악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더 큰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그 원인이 경기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선제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상태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올리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악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드는데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자, 이제 어떤 아파트가 공급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데이터별로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19년, 20년도 그래도 예년 평균치는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올해와 내년이 역대급으로 공급량이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쪽에 특히 모자라요. 서울이 가장 집값이 비싼 걸 보면은 가장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가장 부족한 곳이 이제 서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누계가 21년, 22년 거치게 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고 23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그 공급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예전만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총 누계 공급량이 정상으로 환원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는 입장인 거고 이분은 그것보다는 공급보다는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내용이 틀리죠. 자, 그리고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적한 건 유동성과 임대차 3법인데 이거는 저와 동일한 의견인 거죠. 집값 상승의 원인이 유동성이라는 건 뭐 거의 상식인 거고요. 뭐 워낙에 많이 자금이 풀렸죠.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저금리 유지했고 양적 완화를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난 것은 뭐 이건 너무나 상식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 시행 직후부터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갭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자가 늘어나고 갭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기댄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어떤 그 정책 자체가 좋냐 나쁘냐 뭐 올바른 거냐를 떠나서 시기가 잘못됐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죠. 전세가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게 확실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2 플러스 2년이니까 당연히 초기에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받지 못하게끔 시장 자정 기능이 되려면은 전세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전세 공급이 정말 부족했던 시기에 임대차 3법 하니까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를 밀어 올려준 거죠. 그래서 13년도 9월 달부터 올라갔던 그 상승분이 원래 19년도 정도면 멈춰야 됩니다. 한 6년 정도 오르는 게 역사적으로 최장기간 상승이었기 때문에. 근데 20년도, 21년도가 그 전 못지않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올랐던 이유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사실 컸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동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자, 코로나19 사태로 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돼 매매 시장과 함께 전세 시장이 뒤흔들렸다. 또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올리고 있다. 결국은 유동성과 임대차 3법으로 올랐다. 이것은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죠. 다만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은 받으나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인 2014년에서 16년, 2015년 전후 가격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이분은 비교적 이분의 뭐 전망이 맞냐 틀냐를 떠나서 비교적 상승 하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전 가격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의견을 영상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장기적이로는 우상향 패턴은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단기 고점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해라 이런 의견인 거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단기 조정에 대한 의견은 틀리지만 장기 우상향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정확한 사실 맞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우상향이다. 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분도 같은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년도, 16년도 가격까지는 절대로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려가더라도. 이게 뭐 10에서 17%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하락이라면은 지금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0에서 250%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가격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또한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2008년 말까지 OECD 회원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2010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은 오래 또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맞고 2008년서부터 2013년도까지는 뭐 지방시장은 나름대로 화랑인 곳이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빠졌죠. 한 10에서 뭐 많게는 30%. 이건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이제 빠진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경기는 안 좋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확 빠졌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했고 여러분들의 급여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올라갔고 부동산 빠졌기 때문에 2012년도, 13년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구입하기가, 아파트 구입하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높아져 있고 부동산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구입하신 분들이 벼락부자가 되신 분이 상당히 많죠. 물론 그 시기에, 그 공포스러운 시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쨌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 20년도까지 사실은 투자하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돈을 벌었는데 일찍 하셨은 분일수록 가격은 돈을 많이 더 버신 거죠. 자,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이때부터 대출 규제가, 이번 17년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출 규제로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을 제로였죠, 제로. 아예 안 해줍니다. 심사조차 안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도대체 30억, 30억, 40억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누가 삽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가격이 1, 20% 떨어졌다고 팔까요? 팔지 않겠죠. 그죠? 자기 돈 100% 집을 사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건 누구겠습니까? 뭐 굉장히 자기 소득 대비 소위 말하는 연끌을 했는데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서 내지는 뭐 내가 현금 흐름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매를 내놓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 나오겠고 그런 물건조차도 이제 대기 수요에서 없어질 텐데, 여하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떨어지면 피더리지 뭐 떨어진 금액이 왜 팔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분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이분 주장대로 10%, 17%뭐 이 정도 10% 내외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뭐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폭락이 와서 뭐 대폭락이 일어나갖고 부동산 가격이 막 IMF나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 분의 내용도 뭐 존중을 하고 뭐 예측은 신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공급에 대한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내년은 무조건 상승하고 23년도 이후부터도 공급이라는 것이 총 공급량 대비했을 때 누적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정책 스탠스가 유지하는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고요. 내년 대선 이후에 이제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수정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내년 이후에 전망을 한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뭐 누구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